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딸 하나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요. 결혼 전까지 제 삶은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잘 흘러갔죠. 그러나 이혼과 재혼을 거치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들으시면 크게 놀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산층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랐고 학창시절도 무사했어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대기업에 한 방에 합격했답니다. 남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스펙을 쌓는다거나 공부를 계속하는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전혀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기업 하나를 손꼽는 주요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1년 차 선배인 남자와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업무 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모든 후배들의 롤모델로서 열정적인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리가 되면서 저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연애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비밀 연애를 이어갔는데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고 몰래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연애를 한 뒤에 웬만한 금액을 모았을 때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동료들의 축하는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도 이동안 저희가 결혼하기만을 기다려왔다며 환영과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분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아주 잘 대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데다가 집안 형편도 훨씬 좋은 곳에 있는 딸이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성격이 시원하고 착하다고 하셔서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오랫동안 며느리로 들어오길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과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서브고합니다. 축복받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했습니다. 제네 신분과 제분의 월급을 합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둘째를 갖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내후년쯤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아이를 낳자고 했어요. 1년 동안 신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회사 외에도 다른 일을 계획하고 늦은 시간까지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매일 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혹시 다른 여자와 사귀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딴살림 여보,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당신한테 누구인 줄 바람 피울 인간으로 보이게 되었나? 그건 아니야. 매일 밤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한 것 봐. 내가 물어봐도 몰라도 된다며 우리 미래를 위해 시간을 쏟는 중이라고 대답만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는 거지. 아, 여보야. 사실은 나 사업 계획이 있어. 이건 나중에 말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 내 능력으로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업 준비 중이야. 그 말에 저는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사업은 뭐야? 나랑 결혼하기 전에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 중이라고. 약속을 잊었어. 지금 다니는 회사의 정년까지 버티기로 했다는 말이야. 남들은 못 들어와서 안달인 회사인데 당신은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겠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나 여보야. 내가 하려는 사업은 현재 벌고 있는 돈의 10배는 더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남편 한번 믿어봐. 당신 왜 그래? 꼭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 성실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던 당신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 이게 다 나랑 당신이 더 큰 물에서 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보야, 남편 한번 믿어봐. 너 진짜 잘해낼 자신 있다고. 허튼 소리 하지 마.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나랑 이혼할 줄 알아? 저는 남편이 허튼 짓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혹시나 회사를 때리고 사업을 벌인다면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음을 접은 지
그 이후로 남편은 제 입각 집에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신혼생활을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죠. 그리고 계획한 아이가 생기자 나이가 덜 들었음에 기뻤습니다. 10달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식구가 늘어날 생각에 즐거웠어요. 남편은 제가 경고한 대로 사업을 포기했었는지 퇴근하면 항상 집으로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손에서 핸드폰을 거의 놓지 않았어요.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이야. 도대체 뭘 하길래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재미삼아 게임을 하느라 그런 거라고. 됐고, 가져와봐. 뭐 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 좀 해야겠으니까. 안 해. 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고. 이 남자가 계속 수상하게 구네. 당신 바람 피워. 그래서 지금 여자랑 문자를 받고 노는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꺼. 하지만 남편이 의심돼 핸드폰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여자랑 노닥거리진 않았지만 다른 걸 하고 있는 걸 저에게 들켰어요. 이거 뭐야? 토토, 스포츠 토토라니. 이게 불법이란 거 알잖아? 여보, 회사 다니는 남자들 대부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불법까지 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한다는 게 말이 돼? 변명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이 집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그런 짓을 한 남편은 용서할 수 없어. 핸드폰 액정을 부셔버렸어. 그러자 그가 말했어. 이걸 어쩌면 당신 핸드폰 좀 줘봐. 로그인해서 다시 배팅을 해야 한다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러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니? 도박을 할 거면 나랑 이혼하고 해. 제가 아주 강하게 나서니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용서를 구했어요. 다시는 불법 토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핸드폰을 새로 사고 매일 저에게 검사를 받았어요. 또 통장까지 제가 관리를 하게 되어 허투루 돈을 쓰는 일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남편이 사고 칠 일이 더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건전한 취미를 찾았다며 바둑 모임에 자주 나갔는데 거기서 1,000원짜리 내기 바둑만 둔다고 해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삭이 됐을 때쯤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야근할 일도 없는데 어디 갔는지 궁금해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친한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아무도 남편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아서 심각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통신 기록을 확인해보니 동해 바다에서 끊겼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르다며 강원도 경찰서에 동조 요청을 하여 사건을 접수했어요. 그 후 저는 시어머니께 바로 상황을 전하고 함께 동해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경찰들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는데 남편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누가 봐도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크게 놀라며 왜 남편이요?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난 최우선적으로 남편이 안전히 구조되길 바라며 잠수팀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 작업을 빨리 끝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반나절 동안 바닷속에서 수색팀이 작업을 하고 난 후 이미 남편이 물에 떠내려갔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일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것이라 판단했지요. 수색팀은 계속 수색하겠다고 말했지만 큰 희망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긴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바다 깊은 곳으로 향했을 가능성을 설명해 주었지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하며 그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빠져나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모래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을 했지만
남편은커녕 작은 소지품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수색 작업이 끝나고 말랐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혹시나 아는 마음으로 남편이 무언가를 남긴 건 아닌지 집안 곳곳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유서 같은 건 나오지 않았어요. 힘든 일 하나 없던 그이가 왜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사 4명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 남편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로 말문을 열더라고 하길래 박재림 씨와 이건영 씨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네, 이건영 씨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뭐 큰 죄라고 하기에는 무엇을 했는지 알고요. 이건영 씨가 불법 도박을 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해요. 최근에 도박한 사람들을 대거 체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건영 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주 도박장을 드나드는 소문을 듣고 조사했더니 도박장 안에서 큰 금액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약 5억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불법 토토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도박판에서 돈을 걸고 노름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이의 통장을 저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비상금과 시어머니에게 빌려 도박장을 다녀왔던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께 돈을 빌려줬냐고 물었더니 사업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목돈을 내줬답니다. 그이는 제 모르게 도박장에 다녀왔던 거예요. 게다가 형사 1명이 도박장을 급습해 그이를 찾아내었고 차용증까지 제시하며 남편의 도박 증거를 내밀었는데 반박할 길이 없겠죠. 차용증에 쓰인 필체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채 여보가 도박에 빠져서 돈을 빌렸는데 다 잃고 나서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게 원래 무서운 일이거든요. 감당하기 힘들기도 하고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 커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토토 좀 했다면서도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한다니 알던 남편은 그 정도까지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형사님, 이제 어떻게 될 건가요? 찾아와서 그 5억을 갚으라고 하는 건가요? 정말 그럴 리가 없어요.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게 아니라서요. 당사자가 아닌 박채림 씨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군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유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사망 신고하시라는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꾼이라는 말을 듣자 보고 싶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제 마음은 불편하면서도 사건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불쌍하게 여겨 그리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제가 혼자 딸을 출산하게 되고 워킹맘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정엄마가 딸을 돌봐주셨고 저는 퇴근 후에야 딸을 양육했습니다. 몸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제가 가장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 몸과 마음이 적응돼서 기분 좋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부터 우리 집 앞에 수상한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걸 아시겠죠? 창밖을 내다보거나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면 언제나 수상한 남자들이 감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충 감을 잡아보니 도박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커먼 남자들은 빚을 갚으러 온 것 같았고 그중 한 사람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봐요. 제 남편 이건영 때문에 여기 왔어요. 빚을 갚으러 온 거냐 말입니다. 그 인간은 바다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도박비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난 당신들에게 빚진 게 없으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꺼지세요.
못 믿겠으면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러자 시커먼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돈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부하들이 말하길 이건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전했다. 목격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혹시 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닐까 해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미친. 아, 당장 꺼져. 내 남편은 벌써 사망신고가 들어갔다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고인을 봤다는 게 말이 되나?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CCTV를 내 두 눈으로 봤단 말이야. 너희가 나와 내 딸을 감시하는 거 역겨워서 못 봐주겠어.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모님, 우리는 협박하거나 위협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건영이 나타날까 하고 둘러보고 있던 것뿐입니다. 조용히 가도록 하니 진정하세요. 저는 난리를 치고 나서야 시커먼 남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자주 우리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여 스마트워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스마트워치를 눌러 금방 경찰차가 등장하여 그들을 철수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반격에 나섰더니 시커먼 남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통장에 이름 모를 사람이 10억 원을 입금했다는 것이었죠. 한두 푼이 아니라 그렇게 큰 돈이 입금된 것을 보니 마음이 놀라웠습니다. 그 돈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입금한 사람은 스위스 계좌로 돈을 보내어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불법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 통장을 거래 정지시키고 다른 계좌를 사용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돈을 입금한 사람이 누구이고 왜 큰 돈을 보내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계좌를 잊기로 하고 딸과의 삶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동안 육아와 회사에만 전념하다 보니 어느새 남편을 잊어버렸습니다. 때때로 딸이 아빠는 왜 없냐고 묻곤 했는데 도박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뭐 하나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빨리 오라고 전하였습니다. 딸이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거짓말했는데 순수했던 딸은 자신도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며 아빠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난감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커지면 사실을 말하고 아빠라는 존재를 아예 있게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외근을 나가야 했는데 지하철역 부근에 갔다가 거기에는 자리를 펴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안쓰러우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숙하는 사람의 얼굴을 스치듯 보며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노숙자 중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님, 어머님 맞죠? 어머님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어머나, 새 애기구나. 이게 얼마만이니? 그동안 잘 지냈니? 거의 5년 만이죠. 제 연락 받아주시지 않아서 연락 끊긴 거잖아요. 어머님 집에 찾아갔는데 이사 갔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사시는지 걱정이었다고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머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왜 노숙자로 지내고 있으시냐고요? 아, 웬디가 날 보고 놀랐겠구나. 아, 이거 참 부끄럽네. 부끄러울지라고. 들어는 말씀이 아니라 어머님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아가, 우리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어제 저녁부터 굶었더니 이 폐가죽이 등가죽이랑 달라붙겠구나. 알겠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어머님. 저는 기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근처 해장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해장국을 2그릇이나 비우고 트림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겠네. 안 무료급식은 입에 맞지 않겠네요. 굶었던 나는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다. 그때 어머님이 무료급식 같은 게 있는데 왜 여기서 노숙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어머님, 제가 안 본 사이에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전부쇼라는데 내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난 지금 노숙자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야. 태희를 돕기 위해 소를 희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며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냅킨 한 장을 꺼내시고 식당 주인에게서 볼펜을 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냅킨에 글자를 적으셨다. 세아가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다. 카보거라. 이게 뭐예요? 이 주소가 아니에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죠? 거기 쓰여 있는 주소로 가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을 테니까 가서 직접 눈으로 보세요. 내게 10억이 입금된 거라는 연관이 있으니 거기에 가보면 모두 알게 될 거예요. 10억이야?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너 그 돈을 안 쓰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고, 순진한 거 아네요. 돈이 공짜로 생겼으면 즐길 생각을 해야지. 왜 미련하게 신고해서 계좌 정지를 당한 건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가보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으니 가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머니, 혹시 도박을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10억 원은 아니요. 거기 냅킨에 적힌 주소에 있는 사람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 꼭 만나보세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며 은밀하게 찾아가세요. 시어머니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게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냅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 뒤를 쫓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지만 누구도 제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어서 10억 원을 보내준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군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택시를 내렸더니 고시원이 하나 보였어요. 인적이 드문 데다 주변이 노후돼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실마리가 있다는 것인지 도착했지만 알아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주소에 적힌 고시원에 도착해 총무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호수에 사는 사람을 불러주겠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윽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바닷속에 몸을 던진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진짜 당신이 맞아 도플갱어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살아있는 내 남편 맞는 거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채령아. 너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우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당신이 살아있고 여기서 지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여보, 여기서 말고 따라와.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는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나를 골목길로 안내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 앞에 있는 남자가 남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윽고 폐가에 가까워 보이는 주택 앞에 쭈그려 앉은 남편이 나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여보,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자. 여긴 안심해도 돼. 재개발 지역이라 다 빈집이야. 빈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진짜 내 남편이 맞니? 모자를 벗어봐. 확실히 좀 보게 말이야. 그의 모자를 벗자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차오르자 뺨 한 대를 갈겼어요. 나쁜 자식아, 날 속이고 멀쩡하게 살아가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랑 내 딸에게 무슨 짓을 저짓한 거야. 이 사기꾼 자식아.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의 양뺨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당신이 손 못 말려 화났잖아. 많이 실컷 때려줘. 난 맞아도 비겁한 놈이라서 실컷 때리라고. 이 인간아,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왜 바다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느냐고. 내가 해명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사실은 당신 몰래 간단히 도박을 해봤어. 하지만 꾼들한테 제대로 당해 큰 돈을 잃었어. 그때는 돈도 갚고 싶지 않았고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런 일을 꾸몄어. 내가 없어지면 빚은 사라지니까 말이야. 이후에 나는 노숙자 생활을 하기로 함. 생활하다가 날 속이려는 놈들에게 복수하고자 똑같이 사기꾼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당신의 말씀은 마치 범죄 영화에서 흔히 듣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시원에 쫓겨 거지 꼴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이자까지 다 받아야 한다며 통으로 사기꾼들이 등장했다고 협박했대요. 완전 도둑놈들이라고 할 만큼. 어쨌든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추적을 해서 작년에 걸려들었어요. 만약 내 사이트를 넘겨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잠복하던 중 여기까지 와야 했어요. 혹여라도 올만해요, 여보. 그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는 놈이지를 알면 크게 놀랄 거려.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더라. 당신이 나에게 입금한 사람이야. 스위스 계좌로 10억을 입금한 장본인인가요? 돈의 출처를 알아보겠다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 지금은 그게 중요해요.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위장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는 아무런 놀라움도 없어요.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인가 봐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미안해요. 나도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큰 빚을 짊어지고 저와 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숨어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회사에서 이용했던 개발 능력을 불법적인 일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토토 사이트를 개발하고 많은 회원을 모아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의 흥분한 남편은 수십 개의 사이트를 더 개발하여 불법 토토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다른 세력들이 남편을 찾아와 협박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조폭들이 사이트를 넘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잠수를 들어갔고 그 사이트들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찾아오고 싶었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여보, 너무 멀리 와서 찾아가지 못해. 엄마가 널 만나게 해줬어. 다행하고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하긴 미행당했으면 지금쯤 나는 잡혔을 거야.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쫓겨가면서까지 나쁜 짓 한 거니?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대충 알겠어. 근데 어머님은 왜 노숙하시는 거예요? 조폭들이 엄마 집까지 감시하기 시작했어. 매일 엄마를 미행하면서 날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야. 엄마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몇 달 전에 아셨거든. 그때부터 조폭들이 엄마 집 근처를 24시간 감시한다고 해서 엄마는 빚더미에 앉은 당신의 연기를 봐서 그런가 봐요. 집도 없이 노숙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엄마는 당신을 추적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국 어머님도 당신과 한 통석이 되셨네. 어머님도 해외로 가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아들놈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믿어주겠다고 하셨어요. 한국 생활을 접고 해외에서 살자는 제안도 했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화를 내시긴 했지만 내 부탁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여보, 당신과 우리 딸도 같이 해외로 떠나자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아무도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못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토사장인 당신을 믿고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했어요. 아주 어이가 없죠.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나요? 여보, 지금 말한 것 이외에 숨기는 게 없어요. 다만 5년 전에는 제가 당신과 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매듭을 짓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피하는 방법은 제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제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래서 10억도 입금해준 거고요. 그 더러운 돈을 제와 딸이 사용하기를 바란 거예요. 당신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조금은 예상했어요. 출처 모르는 돈을 당신이 쓰지 않을 줄 알았어요. 대충은 짐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도박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일을 처리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해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문제를 해결하려다 시들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당신은 정말 손해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처벌받고 감옥에 갔다 와도 할 바는 다 하는데 바다에 빠져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 때문에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다. 하지만 여보, 우리 해외로 가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날 믿고 따라와 줘. 그이의 말에 나는 조금도 공감하지 못했다. 딱 한심한 도박꾼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아빠 없이 자란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어쩌면 그가 말한 대로 해외로 가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상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불법 일을 하는 남편을 아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이는 1~2달 더 사라져 해외로 도피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와 딸도 함께 따라올 것을 제안했다. 여보, 우리 멀리 떠나자. 아무도 방해하지 않게.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고 출근 전쟁 같은 것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지금도 재산이 많지만 돈이 계속해서 쌓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 그게 좋죠. 당신이 말한 대로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돈 덕분에 당신이 신분을 위장하며 살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날 비웃더라도 막말하더라도 무관심해요. 하지만 여보,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을. 하지만 하나만 약속할게요. 당신과 우리 딸이 피해보지 않도록.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더러운 일은 내 손에만 닿게 하고 당신과 우리 딸에게는 좋은 것만 만지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나라를 떠나자. 평생 돈에 편안하게 앉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하 혹해서 동행할 것이라 생각했느냐.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당신도 알고 있어. 그러나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더는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여보, 만약 당신이 나와 재시작하기를 원한다면 해외로 가서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살자. 그 돈만 해도 상당하니까. 우리 함께 해외에서 조용히 살면 어떠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에 놀랍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합니다. 여보, 미안해. 다시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제발,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설득당해서 제 마음은 절반 이상 넘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남이 아닌 배우자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믿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1달 반 뒤에 비행기를 따로 타고 나가기로 입을 맞췄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떠나기 전에 우리 딸 만나야지. 괜찮아, 우리 딸. 샘이라고 했어. 그렇다고 보니 태어나는 것을 못 봤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당신 닮은 천사 같을 거야. 맞지? 여보, 나 같은 놈이 아빠 자격으로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죄스럽다면서도 보고 싶어.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보고 싶다고. 그래, 그럼 해외로 도망가기 전에 한번 보자. 여보, 나랑 같이 떠나겠다고? 진짜 고마워. 근데 딸 만나는 건 안 돼. 사실 조폭들이 나와 관련된 사람 모두를 감시하고 있어. 당신이 여기 온 걸 들키지 않은 것 같지만 집 앞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인간들이 있을 거라고. 당신이 바다에 빠져서 저 세상에 가 있을 때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다들 당신의 토사장이 된 걸 알면서 내가 빚쟁이들이 내 사이트를 빼앗으려는 것에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나를 감시하는 조폭들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 자랑스런 망부서가 내 자식을 조폭들이 감시하도록 한 게 나의 잘못이야. 나쁜 말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과거는 지울 수 없고 앞으로만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여보, 너를 속여서 진심으로 미안해. 남편은 저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함께 해외로 떠나자는 말을 연이 구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과 함께 우리 딸을 만나보라고 부탁했어요. 그이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미행을 완전히 따돌리고 고시원 앞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그의 말대로 감시하는 남자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모르는 척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결국 마음을 굳혀서 딸을 데리고 외출하기로 했죠. 택시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고시원 앞에 도착해서 그이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 고시원 총무에게 전화해 근처 골목길로 나오라고 전했어요. 이윽고 모자를 깊게 누른 채로 남편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제 사랑스러운 딸을 보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샘이구나. 이리 와, 내가 내 아빠야. 샘이야, 딸이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샘이야, 아빠를 보고 싶다고 했지. 저기 있는 사람이 샘이 아빠 맞아. 그 말에 샘이가 천천히 걸어와 남편 품에 안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딸을 안으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 이제야 내 딸을 안을 수 있구나. 미안하다. 이 아빠가 못 나빠져서 이제야 너를 보게 됐어. 샘이야, 미안하다. 앞으로 아빠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샘이 얼굴 잘 봐둬.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이에 물음이 끝나자마자 골목 양쪽에서 조폭들이 걸어 들어왔어요. 토사장이 이제야 찾았네. 우리가 또 도망가거나 잠수타면 어떻게 할 거라고 했더라.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여보, 당신 미행 당한 거야. 잘 따돌리고 왔다며. 내 놈이 우리 선원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 오늘 내 마누라가 티를 팍팍 내면서 외출하길래 쫓아와 봤다. 그런데 역시나 널 만나러 온 거였어. 저기 형님들, 제가 빚은 갚을게요. 5억 원을 준비해서 드리면 돼요. 그건 5년 전의 비즈니스였지만 지금은 이자가 많이 불어나서 500억 원을 받아야겠어요. 너도 토론토에서 모두 넘겨주고 빚 탕감을 받을래? 아니면 오늘이 제삿날이 돼서 빚을 대신 갚을래?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고 물러섰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형님들, 사이트를 넘길게요. 그런데 모두 넘기는 건 안 되고 절반만 넘길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에 우리도 그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만들어 버린 거야. 너 하나를 잡으려고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리사이트를 모두 넘겨받아야 해. 자,
우리 큰형님이 계시는 곳으로 순순히 따라가고 싶어. 아니면 얻어 터지고 싶어. 나는 깡패놈들이 무서워서 사이트를 다 넘겨줄 거 아니야? 그래. 아, 잘 됐네. 애들아, 쓴맛 좀 보여줘라. 그동안 우리 뺑뺑이를 돌린 놈이니까 속 시원하게 패주고 끌고 가자. 몽둥이를 든 조폭들이 그에게 다가가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고한 형사들 수십 명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 사실은 이랬어.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남편을 신고한 건 물론이고 도박장 깡패들까지 신고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돋보이게 행동을 하며 조폭들이 따라와게 만든 게죠. 저는 무더기의 범죄자들을 일속갱타져고 싶어해 꾀를 부려 조폭들을 이쪽으로 유인해왔어요. 병사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조폭을 처단하고 불법 도박장 주인 남편까지 최고금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이 저에게 고마워하며 고생했다 라는 말을 전했고 저는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하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남편은 저를 흥분하며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내가 해외에서 편안히 살면 좋겠다고 했잖아. 여보, 당신 같은 범죄자가 우리 딸 곁에서 자라기를 원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바다에 처음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서 속았는데도 이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놈이 우리와 함께 떠난다며 돈을 펑펑 쓰면서 살자고 하는 이 인간아. 돈이면 모든 게 된다 생각해? 젠장, 내게 속은 게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떠날 생각 없으면 단순히 싫다고 하면 되지. 왜 형사들을 불러 내 삶을 망치게 만드는 거야? 내 속물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것에 대한 복수야. 그리고 내 딸이 너 같은 쓰레기를 분명히 있도록 버리라고 지식은 되기도 하고 이 노른 남녀. 널 믿고 함께 도망가자고 한 내가 바보였지. 당연하지. 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니까. 부디 조폭들과 함께 감방에서 지내길 바래요. 이 한심한 종자야. 형사들은 조폭들과 남편을 모두 승합차에 태웠고 형사반장은 저를 다시 한번 큰일을 해결하게 해줘서 고마워하며 떠났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자로 위장해 토사장을 벌여 돈을 훔친 후에 저를 다시 만나 감옥으로 끌려간 여정까지 짧게나마 사연을 써보네요. 만약 배우자가 이런 비열한 짓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요? 해외로 도망가는 것은 선택지에 없으시리라 믿어요. 어쨌든 남편은 처벌을 받아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제가 회사에서도록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잘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회사 전무님이 따로 불러 생각하지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박세림 대리의 일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범죄를 저질렀던 남편을 경찰에 넘기니까 정말 대단해. 타협하지 않고 잘라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전무님,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은 저도 알고 있어요. 토사장 마누라가 이런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는 퇴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전무님이 놀란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화이트에서 누가 자네를 자르라고 했단 말인가? 회사 내에서 일어난 소문은 그냥 무시해도 돼. 자네 같은 인재를 우리가 놓치고 싶겠나? 난 오늘 자네에게 큰 제안 하나를 하려고 부른 거야. 그래요? 제안이라니요? 제가 미국 주재원으로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딸과 함께 살아봐.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 헛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전무님은 제가 부리와 손을 잡지 않은 게 아주 훌륭한 일이라며 꼭 회사에 남겨두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 주재원으로 가 몇 년을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 임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할 줄 몰라 대답을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무님이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국 주재원으로 가기 싫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좋죠. 거기 가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한둘도 아닌데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을 처리한 뒤 미국에 가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무님 사무실에서 나와 바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잘려나갈 거라 예상했던 제 생각과 달리 더 큰 기회가 주어졌으니 기쁨의 목소리가 마구마구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저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주택과 자동차,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딸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엄마인 제가 큰 성과를 이루어 기뻐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한 미국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매우 멋있고 착한 사람이었으며 도박이 아닌 카드게임조차 할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주재원 생활이 끝나면 본사로 돌아가야 하는 일에 대한 걱정은 나중에 할 예정이었고요. 현재 저는 미국에서 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며 저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달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부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 도박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중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